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에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또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9일 0시 현재 중국 전국 31개 성에서 확진자는 5,974명, 사망자는 13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홍콩대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를 이끄는 가브리엘 렁 교수는 공중보건 조치가 없으면 감염자 수는 6.2일마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번 전염병의 글로벌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처음 환자가 발생했던 독일의 경우 3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서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여서 유럽 전역에서 지금 대응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의 인식이 조금 좀 아니란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게브레이에수스 사무총장이요, 지금 현재 베이징에 가 있는데 일부 국가가 추진하는 자국 및 우한 철수와 관련해 WHO는 이런 조치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과민 반응하지 말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통제 능력을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각국 정부가 얼마만큼 세계보건기구의 이런 입장에 동의할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한편 영국 의학 전문지인 랜시스에 실린 최근 논문은 발병지로 지목된 이 우한의 수산시장이 유일한 발원지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그 근거로 초기 환자 41명 중에서 이 수산시장과 관련이 없는 환자가 13명이나 있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평화구상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국가를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 향후 4년간은 요르단강 서안에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설립하고 대사관을 개설하는데 500억 달러의 국제금융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일단 겉으로 보면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의 정착촌 인정을 추구해온 이스라엘과 또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온 팔레스타인의 주장을 일정 부분 모두 수용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표 자리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대동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매우 중요한 수도로 남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발표를 하는 자리에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같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쪽도 당연히 동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럼 상대 측이죠, 팔레스타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구상안에 대해서 영국과 요르단은 지지를 나타냈지만 팔레스타인, 이란, 하마스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미국의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불리는 가자 지구의 무장전파 하마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터무니없고 예루살렘은 항상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일 것이라면서 미국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상당히 예민한 곳인데요. 이스라엘인 다수가 믿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이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런 종교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루살렘을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도 1967년 이전의 경계선의 기초에서 인정된 국경선 내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는 두 국가 해법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엔은 이 두 국가 비전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유엔 관련 결의안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무력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 지금 이스라엘이 무분별하게 정착촌을 짓고 있는 이 지역의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는 팔레스타인인 약 290만 명이 살고 있고 유대인도 정착촌에 60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모두 다 불법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다 철거를 하고 이스라엘인들이 다 물러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반발도 심하고 유엔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을 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대선을 의식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탄핵 정국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의 정략적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유대인 유권자들과 또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이기도 하고요. 3월에 또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식의 힘 실어주기 일환이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이번 평화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이자 유대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비롯한 아비 베코위츠 백악관 수석고문, 또 제이슨 그린블렛 전 고문 등이 지난 3년간 고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 당사자 모두를 다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짝짝꿍한 그 결과물을 팔레스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군 군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탈레반과 미국 측의 입장이 지금 또 갈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1시쯤에 이 아프간 중동부 가즈니주에서 첨단 전자전 군용기가 추락을 했는데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고 적의 발포로 발생한 것이라는 조짐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장악하고 통제 중인 탈레반은 첩보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항공기가 가즈니주에서 격추됐으며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다며 미 공군기가 자신들에 의해 격추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면서 탑승자 중에 미군 고위 당국자가 포함돼 있다 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격추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그동안 탈레반은 자주 자신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허위 과장 주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에 의문을 많은 그 국가들이 표하고 있고요. 영국 BBC 방송의 군사 전문 기자는 탈레반은 고공비행 항공기를 격추하는 데 필요한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기체 결함이었다면서 탈레반의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탑승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탑승을 했는지 사망자는 또 몇 명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1년 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평화협상을 매듭 짓고 철수하기를 바라는 미국 측과 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탈레반 사이의 입장 차가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이탈리아에서 치러졌었는데 좌파 세력이 승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치러진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선거의 개표 결과 이 현재 연립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도좌파 민주당 소속의 스테파노 보나치니 현 주지사가 51.42%를 득표해서 43.63%를 얻은 우파 연합 단일 후보인 동맹 소속의 루치아 부르곤촌이 상원 의원을 8%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에밀리아 로마냐 이 지역은 저희가 이 세만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좌파 성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선거 직전까지 이 우파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라서 이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풀뿌리 시민운동인 덩어리 운동이 시작된 지역인 만큼
사실 지난 선거보다 30%나 높아진 투표율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니콜라 진카레티 민주당 대표도 선거 결과의 윤곽이 나온 직후에 정어리들의 활약에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에서는 현재 뿌리 깊은 반난민 이민 정서와 또 오랜 경제 침체에 대한 좌절감 등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지지율 1위를 동맹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마테오 살비니 전 부총리가 선거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를 하면 연정을 이끄는 주세페 콘테 총리에게 퇴거를 통보하고 좌파 포퓰리즘 연정에 동반을 구하겠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선언 차원에서 이제 그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에밀리아 로마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20개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곳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래 약 70년간 좌파가 권력을 잡아온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만약 우파에게 넘어간다면 이탈리아가 정말 이제는 우파 정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시선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멈춰진 상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난 27일이 이 홀로코스트의 상징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기념 행사가 열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오시비행침에 위치한 옛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나치 수용소 죽음의 문 앞에서요. 홀로코스트 생존자 200여 명과 50여 개국 대표가 모여서 해방 75주년을 기념하고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이 1945년 1월 27일 나치 독일군을 겨냥한 대규모 반격에 나선 소련군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점령을 하고 그 당시 수감돼 있던 7,500여 명을 해방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생존자들 중에서 지금 200여 명 정도가 남은 거라고 합니다. 네. 1940년부터 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나치 독일이 전 세계에서 학살한 유대인은 총 600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이 아우슈비츠에는 유대인 96만 명 그리고 비유대계 폴란드인 7만 4천여 명 등 총 130여만 명이 수용이 됐었던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무려 110만여 명이 악명 높은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거나 처형, 폭행, 생체 실험,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건물은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념행사 참가자들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조되는 반유대주의와 인종 증오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가 연대에 나서야 한다 이런 촉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93세 폴란드 유대인 생존자인 마리안 트루스키는 나치 독일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만한 작은 유대인 탄압에서 시작해서 대학살로 이르게 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아우슈비츠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당신들이 무관심하다면 아우슈비츠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머리 위로 또 다른 아우슈비츠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아달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